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텍스트 139쪽입니다. 지금 독서 비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은 메비우스 입디 판홍의 탈식민화론이 갖는 자기 모순의 함의에 대한 고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홍의 작품 중에 대제의 제주받은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읽고 독서 비평을 한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판홍의 이 작품에 대해서 또 판홍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판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부터 약 100년의 시차를 가진 인물인 프란츠 파농의 철학을 알아보기 전 그의 철학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를 그의 책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뭐 보면 알겠지만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흑인으로서 많은 차별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런 인종차별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원래 책에 담긴 글을 읽어보죠. 젊은이들 사이에서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습득하여 프랑스어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경외의 대상이 된다. 저 사람 좀 봐. 거의 백인이잖아. 이런 친구를 두고 프랑스에서는 교과서처럼 말한다. 고하지만 마르티니크에서는 백인처럼 말한다고 한다. 그럼 이 내용을 단어 몇 개만 바꿔 다시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영어를 완벽하게 습득하여 영어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경외의 대상이 된다. 저 사람 좀 봐. 거의 원어민이잖아. 이런 친구를 두고 영어권에서는 교과서처럼 말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인처럼 말한다고 한다. 어떤가요? 그의 철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오늘의 주인공 프란츠 파농은 1925년 마르티니크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섬은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선 백인, 특히 프랑스인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환상이 생겨나게 되었죠. 파농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마르티니크를 떠나 자유 프랑스군 소속으로 참전했고 그 뒤에는 프랑스 리옹으로 가서 약학과 정신의학을 공부했는데요. 그는 스스로를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참전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군대에서도 공부를 위해 간 프랑스에서도 극심한 인종차별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은 훗날 그가 자신의 대표작 중 하나인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을 출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죠. 이 책은 전 세계 유색인종 공동체에 뿌리내린 식민주의의 정신적, 사회적 유산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죠. 흑인에게는 하나의 운명밖에 없다. 바로 백인이다 라고 말이죠. 파농의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흑인들이 백인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에 따르면 식민지 국민들은 대부분 식민지 모국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령 파농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 보낸 마르티니크 국민들은 프랑스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민 모국의 문화는 대체로 흑인다움을 불순하고 열등한 상태로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에 영향을 받은 식민지 국민들 역시 이를 동일시하고 자신들의 피부색을 열등함의 징표로 해석하게 되죠. 때문에 이들은 이런 열등한 상태에서 벗어나 우월한 상태, 즉 백인다움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유색인종으로 태어난 이상 결코 백인이 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백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백인 같은 행동을 하고 서구 사회를 향해 떠난 흑인은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의 진짜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백인다움의 반대편에 있는 표현, 즉 흑인다움에 대한 고찰입니다. 다시 말해 흑인성 혹은 흑인다움 또한 백인들에 의해 구성된 것이며 이 관점을 재구성하는 것이야말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그는 새로운 인본주의를 제시합니다. 기존 유럽의 인본주의가 백인 중산층 남성으로 대변된다면 그의 인본주의는 백인과 흑인, 유럽과 아프리카, 지식인과 민중,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남성과 여성 등 모든 인간이 대립적인 지배와 예속의 틀에서 벗어나 동등한 세계주의적 시민이 되는 세상을 의미하죠. 파농은 자신의 책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을 다음과 같이 끝맺습니다. 나는 이 세계에서 태어난 이상 오로지 하나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타인에게 인간다운 행동을 요구할 권리다. 때때로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합니다. 하지만 파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알제리 독립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죠.
수많은 살해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고 백혈병에 걸려 죽어가는 동안에도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죽기 4개월 전 그의 친구 타예백에 보낸 편지의 일부를 낭독하며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바를 최대한 이루었느냐의 여부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노예처럼 내던질 수 있는 이유, 즉 민중을 위한 대의, 정의와 자유의 대의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의사마저 나를 포기한 지금 내 인생의 땅거미가 시시각각 짙어져가는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알제리 민중과 제3세계 민중을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 파농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봤고요. 먼저 이거 이제 파농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잠깐 들어봤지만 이제 지금 독서 비평은 파농의 이제 저서 중에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여기에 책 표지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도 동영상 속에서도 나왔지만 프랑스령인 그 마르티누크스에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랐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의학을 공부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알제리, 북아프리카 알제리 민족해방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 혁명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유작이 되어버리는데 이 작품을 쓰고 이제 나중에 죽게 되죠. 백혈병 때문에.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은 1961년작인데 이 사람의 저서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작품입니다. 그 알제리 독립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독립을 이룬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그 상황을 통해서 독립 이후에 그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혁명에 대한 상을 보여주는 그런 저서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지만 또 부정적인 평가도 많거든요. 이제 반응과 관련된 유화지요. 그래서 한국어판은 2002년 실천문학사라는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는데 이 서문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민족의식 및 정체성의 위축과 폭력이 지배하는 상실의 시대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다면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을 읽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농의 책이 그 제국주의 국가의 강제로 합병된 이 식민지 국가의 민중 그리고 노예화된 삶을 사는 어떤 개인의 해방 즉 탈식민화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농이 국가와 민족과 개인의 탈식민화를 누구보다 먼저 분석해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에 기지촌 지식인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이 탈식민주의 비평 혹은 논쟁에서 원점이 되었던 인물이 이 판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서로 나와 있고 여기 이제 목차가 나와 있죠. 이 작품이 프랑스에서 먼저 반향을 일으켰고 이 책이 초판이 출간됐을 때 프랑스 유명한 작가 사르트르가 서문을 썼죠. 그래서 이제 이 판홍의 결론 다음에 알제리 독립운동 첫 세대의 투사라고 할 수 있는 무하메드 아르비라는 사람의 후기가 이제 덧붙여지는데 이 프랑스판으로 나온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이 어쨌든 프랑스에서 이제 큰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제3세계가 자신에 대해 알게 된 것도 자신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판홍을 통해서였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독립과 이런 자립에 아주 이런 독립과 자립을 갈구했던 제3세계 국가의 지식인들이 판홍의 이 책에서 그런 어떤 투쟁의 정당성을 찾는다든지 그래서 제3세계란 말이 낡은 냄새 또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말로 이제는 너무 평이해진 이런 21세기에 우리가 이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책을 이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은 물론 오래됐습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인간을 사물로 전락시키는 경제적, 문화적 식민화를 자각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김동춘 씨가 기고한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식민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특정 정치 권력이 강제력에 의거하여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복속시켜서 노예화한 다음에 그 지역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강제적이고 독점적으로 동원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사용하고 비식민지 주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질서를 받아들이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겪은 게 바로 이런 식민화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식민화란 정치적, 개인적 주권의 상실과 동일한 것이다. 철학적으로 본다면 식민화된 민족 혹은 식민화된 지역의 주민은 자신의 재산권의 행사, 운명의 설정, 그리고 자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데 주인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식민화란 1차적으로 정치, 경제적 지배가 관철되는 상황인 동시에 피지배자가 자신의 모습이나 주장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김동춘 씨가 우리나라 사람이죠. 식민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식민화된 사람들은 그 식민화된 사람들의 그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 위축되고 폭력으로 억압당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폭력으로 지배당했습니까? 그죠?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렇죠? 이렇게 폭력이 지배하고 정체성이 위축되는 그런 상실의 시대가 식민화의 시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식민지의 원주민은 마치 사람이 아니고 사물처럼 전락해버립니다. 동물적인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즉 억압당하는 비억압자죠. 비억압자는 늘 이주민, 즉 억압자를 말합니다. 억압자에 의해 열등하게 취급되지만 자신의 열등감을 진심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주민이 억압자죠. 경계를 풀 때까지 기다리느라 그의 근육은 늘 긴장 상태이며 이런 긴장은 이따금 유혈적인 폭발로 배출된다. 부족 전쟁, 시족 갈등, 개인들 간의 다툼이 그런 예이다. 이주민이나 경찰은 언제나 원주민에게 매질을 하고 모욕을 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원주민이 품속의 칼을 빼는 것은 다른 원주민이 그에게 조금이라도 적대적인 행동을 하거나 공격적인 눈길을 보냈을 경우다. 원주민에게 최후의 수단은 형제를 상대로 자신의 인격을 방어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21세기의 식민지화 시대에 반홍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형제를 상대로 자신의 인격을 방어하는 폭력을 너무나 자주 목도합니다. 가난한 집의 가장이 아내와 아이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척하고 정규직 노동자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척하겠죠. 이런 현상이 지금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서구 중심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비판당하고 있습니다. 반홍은 이 서구인들이 자신들을 비서구인들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우리가 저번에 토끼 울타리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점을 느꼈죠. 그렇게 우월하다고 믿는 유럽 중심주의가 어떻게 비서구에 대한 서구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식민주의나 제국주의, 인종주의적 담론을 작동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심주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관점으로 그런 시각으로 스스로에게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우월성과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치, 경제적 지배뿐만 아니라 문화, 인식론적 지배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경제적인 부는 이런 비서구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러한 바탕에서 축적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경제적 우월성을 문명과 진보라는 의미로 구성하면서
식민 지배와 인종주의를 통해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인들 뿐만 아니라 비식민지인들에게도 그렇게 딱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럽의 중심주의는 서구, 비서구 혹은 자아, 타아, 자기와 이제 상대, 타자죠. 중심과 주변 뭐 이런 식으로 이분화시키는 거죠. 문명, 미개, 우월, 열등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고착화시킵니다. 그런 정신의 식민지화이고 그래서 판홍은 서구가 비서구를 타자화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비서구가 자기 스스로를 서구의 눈에 비친 타자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내면화하면서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고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의 식민지화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판홍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열등 컴플렉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런 유럽 중심주의적 식민지 체제에서 흑인들이 흑인성을 유럽식의 어떤 개인을 통해서 인식하고 자기 자신들이 열등한 존재로 스스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비판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 밑에 사진은 그 뭐 시위가 일어나고 폭동이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의 장면 같죠. 자, 이렇게 식민주의가 문제가 많은 내용인데, 자, 이거를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판홍이 이 책에서 보면 폭력을 부추기는 게 조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도의 간디처럼 뭐 비폭력주의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책에서 나온 부분을 이제 한번 읽으면서 이제 같이 고찰해 봅시다. 먼저 1번을 봅시다. 깨달음으로부터의 시작. 한 번 비틀려서 그 표리를 알 수 없는 모순된 고리, 이거를 보통 우리가 메비우스의 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이죠. 나는 판홍에 져서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을 읽고 나서 저자 판홍이 가진 메비우스의 띠를 보았다. 그것은 무척 담담하게 숨겨져 있어서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런데 책을 덮고 다 읽었다는 해방감에 기지개를 펴며 자리를 일어나려는 순간 문득 깨닫고 말았다. 판홍이 논하는 것들이 갖는 극도의 자기 모순과 그 모순들 속에서 판홍이 갈구할 수밖에 없는 미래상의 절실함을,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작 부분을 여러분이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이 판홍의 저서를 읽고 이 사람이 좀 어떤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지, 그죠? 여기서는 자기 모순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판홍에 대해서 자기 모순에 빠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러면 계속해서 봅시다. 공감에서의 출발. 인종이나 문화적 환경이 전혀 다른 타국과 인물에 대해서 공감대를 발견하기란 쉬운 게 아니다. 그러나 제3세계의 아프리카처럼 우리나라도 식민화되었다가 탈식민화를 거친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으나 처음으로 접하는 판홍이라는 인물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물론 이 글을 쓴 사람이 직접 식민지 시대를 일제치하를 경험하지는 않았겠지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간접적으로 또 알고, 또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일제시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접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죠? 판홍은 민족 해방 뒤에도 빈곤, 문맹, 저개발에 대한 투쟁은 여전히 계속된다고 말한다. 삶이 곧 끊임없는 싸움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에 겪어야 했던 격심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들을 떠올리면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대목이었다. 또한 나라의 총체적이고 더러운 발전을 저해한다 라며 판홍이 단호하게 비판하는 민족 부르주아지 행태는 우리나라 친일파들의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어째서 탈식민화 과정을 겪는 나라들마다 이러한 무리들이
그것이 마치 필연인 것처럼 등장하는 것일까 하고 고민하게 돼요. 이 책에도 지금 우리 친일파처럼 거기에 이제 프랑스 제국주의에 부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오겠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그런 적폐 세력들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바람에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주로 보면 판검사라든지 사회 요직에 보면 친일파나 그 후손들이 많아요. 그죠? 얼마나 사실은 참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죠. 그죠? 그렇게 완전히 프랑스처럼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완전하게 다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그죠?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데, 그죠? 그게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어떻게 국민들이 정의롭게 국민들로 하여금 정의롭게 살도록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한편으로는 굳이 식민지나 저개발 국가의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참고할 만한 부분도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으로 원주민 출신 공무원과 전문가들에게 도표와 통계 수치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민중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라는 판홍의 조언을. 여기서도 이제 책 페이지를 지금 언급했죠. 직접 인용이니까요. 판홍의 조언은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든 진정한 의미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이라면 새겨둘 만한 하다고 느껴졌다. 나 역시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몸으로서 당호의 지침으로 삼고 싶을 정도로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드는 구절이었다. 이렇게 내가 판홍에게 좀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간결하면서도 경험적 설득력이 느껴지는 그의 문토의 영향도 큰 것 같다. 이런 것보다도 간결 명료한 문장이 굉장히 가독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계속해서 봅시다. 예를 들어 원주민은 비록 억압을 당할지언정 길들여지지는 않는다. 166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문장을 읽고 그 길이는 짧지만 판홍이 가진 민족 해방운동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의 결연한 확신이 전달되어 오는 느낌이 들었다. 탁상 공론과 막연한 상상에 의한 궤변이 아닌 경험적 서술이기 때문에 판홍이 주장하는 탈식민화의 필연성과 당위성이 역사적 경험의 단순한 공유 여부를 넘어서 내게 더 깊이 와 닿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서는 아무래도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존재했다. 판홍이 이 책에서 저장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가장 역설하는 것, 바로 폭력에 대한 논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보면 이 판홍의 저서에 대한 공감하는 부분들을 우선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 폭력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 독서 비평에 해당되죠.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3. 공감할 수 없는 부분에 느낀 불편 그리고 의문. 판홍은 원주민들에게 폭력으로서 이주민들에게 맞서라고 종용한다. 처음에는 폭력이 어떠한 상징성을 갖춘 비유적 표현이겠거니 했으나 판홍이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히 절대적 폭력이었다. 탈식민화를 위해서 식민지 민중에게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폭력이며 그 성격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라는 것이다. 이제 책에 바로 이렇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라고 폭력을 이렇게 미화하고 있습니다. 판홍은 폭력이 민중을 단결시키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열등감과 좌절, 무기력을 없애주고 용기와 자존심을 되찾게 해준다 라고까지 말한다. 어떤 경우에서든 비폭력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교육받아오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나로서는 판홍의 이러한 폭력론이 충격적이고 낯설었다. 그렇죠? 아까 인도의 비폭력주의 간디 얘기를 제가 잠깐 했지만 우리도 일제차에서 3.1 독립운동 할 때 유관순
열사도 그렇고 전부 비폭력으로 저항하면서 목숨을 잃으면서 비폭력으로 저항했지만 어쨌든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행정학이나 정치학에서 국가 권력을 논할 때도 폭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사용된다. 물론 반홍이 대변하는 것이 식민지로서 핍박받고 착취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이해 못할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방법은 폭력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했다. 앞서 반홍에게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던 그의 간결하고 단언적인 문투마저도 본문의 내용이 전개될수록 점차 반홍의 폭력 예찬론적인 성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거북하고 책을 계속 읽어나가기가 어려질 정도였다. 그래도 일단 잡은 책이라 끝까지 읽어보자 싶었다. 다 읽은 뒤 한숨을 쉬며 책을 덮었다. 폭력을 예찬하는 민중해방운동가라니.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처음 읽고 있을 때에는 충격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렸던 위화감을 다시 되새김과 동시에 의문을 느꼈다. 왜 판홍은 결론의 앞부분에 식민지 전쟁과 정신질환이라는 글을 쓴 것일까? 폭력 예찬과는 너무도 상반되는 이 주제를 책 속에서 다룰 필요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식민지 전쟁과 정신질환이라는 글을 먼저 썼죠. 앞부분에, 결론 앞부분에. 물론 뭐 의사로서의 어떤 입장, 시각도 있었겠지만, 그죠? 나는 다시 한번 책을, 아니 판홍을 반추했다. 그리고 깨달을 수 있었다. 대답은 판홍이 갖는 자기 모순에 있었다. 이 이제 비평에서는 결국 자기 모순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판홍의 입장에 공감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제 비판하는 부분에서는, 비평적 부분에서는 판홍의 자기 모순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판홍의 검은 자기 모순 나선형 이제 이렇게 알죠. 말합니다. 식민지 전쟁과 정신질환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정신병리와 관련된 사례는 모두 근본적으로 식민지의 폭력적 상황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글 속에서 판홍은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를 관찰하고 진료한 기록을 담담히 담아낼 뿐 놀라우리만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주민과 원주민 양쪽 모두에게 동정도 분노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병리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 집단별로 분류하여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20세기 넘어서 실존했던, 그리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존엄성을 유린당한 인간 군상의 편견이 그렇게 객관적이고 명료한 기록을 통해 오히려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그로서 폭력의 폐해와 그 심각성을 절감하게 했다. 오히려 이런 필체가, 담담하게 그려내는 이런 필체가 더 심각성을 절감하게 했다고 이제 이분은 느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실은 어떤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담담하게 그런 정상에 대해서 표현한 글이 더 이제 절실하게 다가왔답니다. 바로 여기서 나는 판홍의 모순을 보았다. 판홍은 탈식민화를 위한 민족해방운동에서 폭력의 필요성을 단언하지만 직접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투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판홍이, 그죠? 그래서 이제 폭력의 필요성을 단언하지만 그만큼 폭력이 갖는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386 세대, 지금은 이제 586 세대라 하지만 그 당시 우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군부 독재 때 저는 뭐 시위에 직접 참여를 못했습니다. 저는 좀 겁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화염병 뭐 이런 거 날아다니고 최루탄이 날아다닐 때 그 최루탄에 또 바로 맞으면은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사실 위험합니다. 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내가 처음 책을 읽는 동안에는
반감에 사로잡혀 알아채지 못했지만 반홍은 폭력을 예찬적 감정에 기반을 두어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렇다. 반홍은 폭력 예찬론자가 아니었다. 반홍이 갖는 자기 모순은 이주민의 원주민에 대한 폭력이라는 잘못된 시작으로 인하여 비틀려버린 식민지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이다. 이주민은 이제 억압자들이죠. 식민지를 만든 그죠? 원주민은 이제 억압당하는 사람들이죠. 이주민의 원주민에 대한 폭력. 이게 이제 시작인데 이 잘못된 시작 때문에 비틀려버린 식민지 현실. 거기에서 생겨난 거라. 경제 성장을 위한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종주의 때문에 지배국에 의해 수천 수만 명이 학살당하고 부족 간의 내전까지 일어나 어디서 어떻게든 안주하기 힘든 식민지 민중들에게 이제껏 평화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온 내가 당연하게 생각한 대환이 타협해야 하는 것은 배부르고 유치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들었던. 반홍은 정신과 의사로서 그리고 운동가로서 식민지의 중심에서 활동한 모든 경험을 통해 제3세계의 원주민에게는 정말로 폭력만이 최종적이자 궁극적인 해결 수단으로서 남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거기에 자포자기의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민족 해방은 필요하다. 거기에는 폭력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폭력의 폐해는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폭력이 필요하다. 이렇서라 농민들이여 우리들만의 제3세계를 만들자. 결국 이 작품 대제에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작품은 반홍이 오로지 제3세계의 자유로운 미래를 그리면서 자기 모순의 그런 나선형 속에서 민중을 향해 희망을 부르짖는 대몽의 목소리인 것이다. 자, 마지막 우리 이 독서 비평의 마지막 귀결을 읽어봅시다. 깨달음의 귀결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쓰고 나서는 한 줄 띄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붙였는데 한 줄 띄우는 게 좋습니다. 21세기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탈식민화를 넘어섰으며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 저개발 국가에서도 벗어났다. 이제 뭐 이 책이 쓰여진 지가 몇 년 돼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사실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뒤처지기 시작하는 그런 통계 수치가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식민지 역사의 진정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일본과의 배상 문제와 국민의 정서 통합 등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적어도 피를 피로써 씻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그런 괴로운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그렇죠? 그런 단계는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따라잡고 싶지 않다면서 그리고 제3세계에 할 일은 인간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320쪽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한 반홍. 이 반홍이 대제에 저주받은 사람들을 집필한 후 지금 한 50년이 지났어요. 이 책에서는 40년이지만 그죠? 그 사이에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의 상당수가 식민지에서 벗어났습니다. 탈식민화 하였지만 걷잡을 수 없이 피폐해진 경제 상황과 부패한 독재 정권, 자전내란으로 여전히 그들은 고통받고.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참 아쉬운 게 이렇게 어렵게 해서 독립이 됐는데 그 독립해놓고 나서 보면 전부 독재자들이 또 집권해가지고 부정부패한 국가들이 많아요. 응?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어쨌든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반홍이 역설한 폭력의 해결책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긴 하였으나 현실 속에서는 그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제3세계의 재건이라는 반홍의 미래상은 실현된 예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메비우스의 검은 띠 위에 놓인 헛된 꿈에 불과할 것인가. 앞으로 역사에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제3세계의 문제에 전 세계적인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나 역시 세계의 한 일원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자, 반홍의
요새 나온 부분을 인용했죠. 한번 볼까요? 동지들이여, 변증법이 점점 평형의 논리로 변해가는 이 정체된 상태로부터 벗어나자. 인류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자. 지적인 현실의 문제, 모든 지적 대중의 문제를 다시 고찰하자. 동지들이여, 유럽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인류를 위해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새로운 발상을 만들고 새로운 인간을 정립해야 된다. 책의 319에서 21쪽 사이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이 글을 인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의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를 향해 행동하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해결책일지도 모를 것이다. 모를 일이다.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항상 의문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또 정치인들에 대해서 항상 감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을 감시하는 역할이 우리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처벌하는 건 뭡니까?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아이죠. 우리 국민들이 좋은 점도 많지만은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물론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 절대로 뽑아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선거라는 것은 최상의 인물을 뽑는 것이 아니고, 그죠? 가장 덜 부패하고 가장 덜 쓰레기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차선책, 그죠? 차선을 선택하는 게 선거입니다.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이 선거에 잘 나오지도 않지요. 그런 사람도 일반인으로 생활하는 사람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이 사람은 절대 해서 안 된다는 사람을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사람을 떨어뜨려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독서 비평에 대해서 저번 시간과 오늘에 이어서 두 편의 글을 지금 읽어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37분, 이제 약 40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쨌든 이 독후감 경시대에서 수상한 두 편의 글을 저번 시간과 오늘까지 이렇게 두 편의 글을 읽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글이 나름대로 잘 쓴 글들입니다. 독서 비평에서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읽어주었지만, 그래도 물론 완벽한 100% 완벽한 글은 아니지만 또 수정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쓰더라도 이 정도 글을 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독서를 할 때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책을 읽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책 내용보다는 뭐든지 꼬투리 잡아서 비판할 부분만 찾으려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책 읽기가 정말 재미도 없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처음 읽을 때는 그대로 책 내용에 몰입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자기가 몰입해서 그 책에 대해서 감명을 받은 책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조금 비판적 시각에서 또 한번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우리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거리를 둔 시각에서 책을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글 읽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서 비평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시사 비평에 대해서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비평을 할 때 독서 비평을 하고 나면 이제 시사 비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 비평에 이어서는 문화 비평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시사 비평은 우리가 보통 사설이나 칼럼,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 쪽, 칼럼은 조금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설이나 칼럼은 그 언론사의 입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설과 칼럼 같은 것도 우리가 읽으면서 무조건 이 글에 동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이나 혹은 그 언론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수 일간지들 중에 조선, 중앙, 동아, 조중동 이런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을 보면 완전히 이제 그런 그 언론사 입장을 대변하는 글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설이나 칼럼을 읽고 동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제 이름은 동주지만 절대 동의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서 오히려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가 찾아서 사실이나 칼럼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 독자란이 또 있잖아요. 그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건설적인 그 시사 비평, 혹은 글 읽기 자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조금 끝말이 길어졌는데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시사 비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